우리 수준에는 좀. 이 충격적인 말을 한 건 타이베이 최고 명문여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짜리 유럽 문화 투어를 다니던 재벌가 자녀들이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듣고 한 반응이었죠. 이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솔직했습니다. 한국을 북한과 헷갈릴 정도로 무관심했고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생각했죠. 심지어 짐도 대충 쌌습니다. 어차피 사진 찍을 곳도 없을 텐데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만했던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요. 정말 풍요로운 삶이 뭔지 배웠어요. 고작 일주일 만에 이들을 완전히 뒤바꾼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리웨이링입니다. 타이베이 최고 부촌에서 자란 명문 사립여고 3학년이었죠. 매년 여름이면 유럽으로, 겨울엔 일본으로 떠나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수학여행지가 한국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교실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한국이야? 친구 린지애가 먼저 반응했어요. 그 냉소적인 목소리에서 제가 느끼는 당황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학교에서는 설명했어요. 글로벌 정세 불안정, 유럽 지역 안전 문제, 환율 상승, 항공료 폭등. 게다가 한국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협약된 산업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기업 후원으로 일부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설명이 저희에게는 그냥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매년 프랑스 루브르, 이탈리아 우피치, 일본 교토의 전통 사찰을 누비던 우리가 이제는 더 저렴한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타이베이 최고 명문 사립여고의 격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요? K-팝 아이돌들의 현란한 조명, 너무 자극적일 것 같은 매운 음식,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 주변 어른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성형수술 많은 나라, 아니면 북한과 맨날 싸우는 곳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팡신누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차이위에리는 한참 뒤에야 그래도 뭔가 이유는 있겠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비웃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오만함보다도 차라리 자조적인 경멸이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우리가 더 낮은 수준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여행용 캐리어를 대충 쌌습니다. 예쁜 옷들은 뒤로 하고 편한 운동복 위주로 챙겼어요. 어차피 사진 찍을 곳도 없을 텐데 뭐하러 꾸며라는 마음뿐이었죠. 화장품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부모님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사히 다녀와라 정도의 인사만 건네셨죠. 저는 그 일주일을 그냥 버텨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학교의 합리적인 판단을 단순히 격떨어지는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편견이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제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별 기대 없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깐, 이게 뭐지? 입국장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높고 웅장할 줄 몰랐어요.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선명하게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죠. 이게 한국 공항이라고? 저는 매년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런던 히스로 공항,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을 가봤고 일본 여행 때는 도쿄 나리타 공항도 가봤거든요. 솔직히 인천공항이 그런 유명한 공항들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전혀 뒤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안내 시설들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들이 최신형이었고 다국어 지원도 완벽했어요. 심지어 로봇까지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리웨이링 씨 일행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저는 이번 여행을 담당하게 된 김소연 가이드입니다. 완벽한 중국어였어요. 정말 완벽한. 발음뿐만 아니라 억양까지 자연스러웠거든요. 저희 대만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김소연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순간 친구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제 표정과 비슷했어요. 예상과 다르다는 표정이었죠. 공항을 나가면서 주변을 더 둘러봤어요. 면세점 구역도 엄청 넓고 깔끔했고 휴식 공간들도 잘 꾸며져 있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일본 공항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장위팅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 공항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저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세계적 수준의 공항이었거든요. 제가 다녀본 어떤 공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 김소연 가이드가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환승 서비스나 시설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달리는 차들 중에 현대차, 기아차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훨씬 세련됐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공항만 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지 않아? 팡신누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첫인상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로 나선 저희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본 서울의 풍경에 이미 한 번 놀랐지만 직접 거리를 걸어보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강남대로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가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죠. 특히 전기차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희를 보고도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죠. 첫 저녁 식사는 전통 한식 뷔페였어요. 솔직히 매울 거라고 각오했는데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맛이 뭐야? 입 안에서 단맛과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갈비찜은 부드러워서 젓가락으로만 떨어졌고 잡채는 쫄깃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전복죽은 정말 깊은 맛이었어요. 팡신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음식 정성이 느껴져.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각 요리마다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위팅은 도시 인프라에 감탄했고 팡신루는 음식의 깊이에 놀랐으며 린지에는 거리 패션과 사람들의 센스에 눈을 뜨고 있었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련되고 발달된 곳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속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작지만 결정적인 균열. 그 틈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시 하나로도 충분히 말하고 있었어요. 문화와 기술, 예의와 질서를 그 모든 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제 편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K-패션이 뭐 별거 있겠어? 린지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했던 말이었는데 명동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 말은 완전히 무색해졌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백화점에서 젊은 한국인들이 각자만의 스타일을 자신감 있게 뽐내며 걸어가는 모습. 그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어요. 패션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거리 공연에서 린지에가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트렌디한 패션의 여성 듀오가 케이팝 안무를 추며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들, 진짜 잘한다. 린지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냉소적이던 친구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팡신누가 한지공예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상인 할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드신 작품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정성과 기술에 팡신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 팡신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서구적 세련됨과 동양적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왔을 때 저희 손에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쇼핑백과 전통 공예품이 나란히 들려 있었어요. 장위팅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디자인적 조화라고 메모하고 있었죠. 린지에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한국 패션에 열광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린지에가 한국에서 산 재킷을 걸쳐보는 모습을 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명동과 남대문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어요. 문화가 소비되고 소비가 문화를 완성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복합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나라였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홍대 거리는 자유일정이었습니다. 가장 냉소적이었던 린지에는 그냥 대학가 거리일 뿐이라며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거리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에 발길을 멈춘 건 바로 그 린지에였습니다. 춤, 노래, 악기 연주, 퍼포먼스.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취미나 아마추어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프로 수준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젊은 댄서가 복잡한 안무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본 린지에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댄서가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자부심과 여유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정말 좋아서 하는 것 같아. 린지에가 중얼거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희는 주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꿈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계획들. 그 진지함과 열정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린지에는 처음으로 케이팝을 진지하게 찾아들었어요. 안무 영상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예술이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함께 영상을 봤는데 조명, 의상, 안무,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완성도가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린지에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나 한국 와서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홍대에서 만난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이자 예술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의 힘이었어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린지에의 마음에도 한국 문화가 진심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장위팅조차도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건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본 삼성의 반도체 공정 시연, 갤럭시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정말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미래야. 우리 집 냉장고보다 똑똑해. 장위팅이 AI 냉장고를 보며 감탄했어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탈환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665억 달러, 하나로 약 97조 원이라니. 저희가 자랑하는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1위지만 종합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이 더 크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잠깐, 우리 TSMC보다 삼성이 더 큰 회사라고? 장위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TSMC는 파운드리 분야의 강자지만 삼성은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전 분야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HBM이라는 AI용 메모리가 DRAM 시장의 13.6%를 차지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장위팅은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이게 챗GPT나 구글 AI 같은 전 세계 AI 서비스를 지탱하는 기술이야. 우리 대만은 칩을 만들어주는 거고 한국은 AI가 돌아가는 핵심 메모리를 만드는 거네. 그제야 깨달았어요. 대만의 TSMC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위탁 생산이었고 삼성은 자체 기술로 전 세계 AI 혁명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규모 자체가 달랐죠. 현대자동차 쇼룸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소전기차 넥소를 시승해봤는데 완전 무음이었어요. 전기차보다도 조용하면서 주행거리는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미래 자동차네.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시연에서는 레벨 4 수준의 아이오닉 5가 완전히 혼자서 복잡한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30개 이상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모습이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장위팅이 시승 후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리웨이링아, 진짜 우리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었어. 그날 밤 장위팅은 대만의 기술 기업들과 한국을 비교하며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우린 제품만 쓰고 그게 어디서 오는지는 생각 안 했어. 그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TV,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 모든 게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력 자체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정작 저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섯째 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예술과 감성에 민감했던 팡신누가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한복? 그냥 옛날 옷 아냐? 라고 했던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경복궁 안에서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복궁의 단청, 지붕의 곡선,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 모든 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치 500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이 몇백 년 된 거야? 제가 가이드님께 물어봤어요.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으니까 600년이 넘었죠. 가이드님의 대답에 저희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600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근정전 안에서 들려온 가야금 연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팡신누가 궁궐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공간에서 정말 왕이 살았던 거야? 인사동에서 본 고려청자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팡신누가 한 점을 보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빛이 살아있어. 팡신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그냥 도자기가 아니야. 청자 특유의 비취색 광택이 마치 내부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신비로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로웠어요. 가이드 김소연 씨가 이순신과 거북선 이야기를 해주실 때 평소 말이 없던 차이위에린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야기,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과학적 원리. 정말 대단하다. 차이위에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다니. 그날 밤 팡신누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국은 예쁘지 않아. 아름다워. 그건 완전히 다르다.
차이위에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부자는 시간을 품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도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전통을 박제하지 않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문화력이었어요. 일주일의 여정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다시 섰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세구역에서 마지막 기념품을 고르면서 저는 가이드 김소연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김소연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언제든 다시 오셔도 환영이에요. 리웨이링 씨.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린지에는 한국에서 산 케이팝 굿즈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장위팅은 삼성과 현대차 홍보 브로셔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술들 정말 미래를 바꿀 거야. 팡신누는 고려청자 책갈피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차이위에리는 경복궁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저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진짜 부자는 문화와 사람을 가진 나라였다. 그 문장을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5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세계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희를 맞이해준 모든 한국분들의 친절함과 자부심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분들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면서도 겸손했고 외국인인 저희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 남산타워의 불빛,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린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만했던 리웨이링, 냉소적이었던 린지에, 기술에만 관심 있던 장위팅, 조용했던 차이위에린, 감성적인 팡신누. 저희 모두가 한국에서 진짜 가치가 뭔지 배웠거든요. 한국은 단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단지 강대국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린지에는 정말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장위팅은 한국의 공과대학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고요. 팡신누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이위에리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일주일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어요. 저희의 생각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진정한 성장의 여정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나니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세계를 선도하고 문화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통으로는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외국인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무지했던 제게 진짜 가치가 뭔지 알려준 나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나라. 한국에서 보낸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이에요.